네,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 제도권화를 위한 국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발의됐던 게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은 근데 혹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으로 갈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코인언어원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도목난입니다. 오늘은 블록미디어 박현재 기자님을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블록체인이 원래 백엔드 기술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열심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박현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암호화폐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내, 해외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 질문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 발의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니어스 액트는 쉽게 말하면 그 지니어스의 S가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하거든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합법화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사들을 키우겠다.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원에서 발의됐고 압도적인 이제 그 표결을 얻어가지고 곧 이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별도의 그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전에는 코인을 이제 증권으로 봐야 되냐, 상품으로 봐야 되냐 해서 SEC 주관이냐, CFTC 주관이냐 해서 허구 한 달 싸우니까 그냥 기다렸다가는 이제 돈 되는 거 다 놓치게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서클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 서클이 제일 큰데 이제 서클을 이제 필두로 해서 미국 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를 빠르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제가 알게 화두되는 건 이 법안 발의 자체가 현재 그 미국채 때문에 이걸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거랑도 맞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랑 1대1로 그 가치가 연동되는 패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패깅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한테 1달러를 주면 그대로 1 USDC를 줘야 되고 저한테 1 USDC를 가져오시면 그대로 1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담보금인데 담보금으로 서클사가 지금 미국채를 거의 500억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체 미국채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양이긴 하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글로벌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미국채 수요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8월 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가까이 되는 이제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예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고, 일본은 국채 사는 걸 줄이고 있고, 이제 그 전에 국채들은 다른 나라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상황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법안의 메인 핵심은 너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 좋은데 대신 무조건적으로 미국 국채로 보유해라. 혹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라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원화라 뭐 달러 갖고 있을 바에 당연히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서클사나 테더사나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채의 유입이 엄청 끌어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 합치면은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총이 한 10배 커져야지 지금의 이제 2조 달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불이 났게 이거를 발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테더가 지금 시총이 거의 1,600억 달러 정도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더도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9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테더사는 그 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사를 위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서클이 좀 더 커지고 테더의 그 지분도 좀 가져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본래 철학적인 탈중화와 멀어지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감은 없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그 이상 자체가 탈중앙화, 그 매개체가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그 매스 어둠션이라는 목표도 있거든요. 루나 테라 사태 모두
아시잖아요. 알고리즘으로 패깅을 유지해서 UST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거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다들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죠. 사실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산업 특성상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정말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 자체의 시총이 정말 커지게 됐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제도가 그 미비했기 때문에 담보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다. 그렇지만 수익을 많이 준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제도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X 자체는 투자자 보호랑 신뢰 가능한 구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달러와 연결돼 있으니까 웹2와 웹3를 이어주는 매개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는 불가피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탈중앙화의 철학은 중요하지만 진짜 블록체인의 매스 어둠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 법안의 최대수의 기업으로 최근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테더를 제치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중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서클 기업은 뭐고 테더 기업은 뭐고 그 기업의 좀 차이점과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더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테더의 준비금은 1,400억 달러, 그리고 서클의 준비금은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테더는 14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에 이제 그 법인을 두고 있고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때 발맞춰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고 18년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더 살펴보시면 서클은 코인베이스랑 매출을 2대2 그러니까 5대5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하셨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서클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홍콩 기업을 밀어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USDC를 발행한 서클의 플레이를 보시면 비자나 뭐 아마존이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던가 그런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클이 이제 준비금은 적지만 그 유통량 자체가 테더를 뛰어넘은 적도 있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친제도, 친규제인 그 서클이 미국에 진짜 파워를 얻고 앞으로 맹성장을 한다, 맹추격을 한다 하면 이제 진짜 테더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장악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적인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통화 주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두 회사의 담보금을 합하면 2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준비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사실상 그냥 이미 나라 수준의 그런 달러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 편리한 그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이미 장악을 해버렸고, 그럼 앞으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그 수요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고 그 구축을 해서 그런 걸 방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늦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전통 금융의 원화 자체에 대한 수요는 진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뭐 이렇게 되게 지금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심각하다는 걸 심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시장이 많이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최근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나 오늘 테더 1,000개 바이낸스로 보냈는데 그거 약간 없어져서 잘못 보내서 주소,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빨리 그거 빨리 업비트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거 말해, 그 테더 빨리 1,000개 찾아야지. 그러니까 40, 50대 되는 아주머니님들이 테더를 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대단한데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통화 주권의 우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마치 이런 거죠. 그 철수가 업비트에서 100 USDT를 사면은 우리가 100 USDT를 그냥 샀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미국 국채를 우리가 100달러치 사줬다고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말입니다. 자, 왜 네. 그러냐면 100 USDT의 테더를 우리가 보유함과 동시에 테더사는 골라야 되잖아요. 테더사랑 서클은 자, 내가 이거를 달러로 가지고 있을 건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을 건지 그러면 테더사나 서클은 당연히 그 미국 국채를 사겠죠. 수익률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에서 USDT를 사는 순간 우리는 미국 국채를 사주는 꼴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 세계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좀 이런 말 드리면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이니까 저는 네. 그래서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장으로서 좀 많은 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한국 분들은 유독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 결제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금융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 보낼 때 카카오페이로 그냥 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가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 단위로 글로벌 단위로 가게 되면 정말 말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 뭐 주말만 돼도 송금이 잘 안 되는 게 일상다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USDT를 이용해서 그냥 결제 딱 누르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수수료도 심지어 별로 들지도 않아요. 제가 송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바로 제가 가죠. 이제 송금을 해도 제가 뭐 저기 베트남에 하든 뭐 남극 기지에 있는 사람 지갑을 보내든 항상 수수료도 똑같이 뭐 100원도 안 드는 수준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심지어 무역 대금 15%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 저희 한국에서 사는 저희 한국인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대문 쪽은 이미 진짜 뭐 심각하게 말하면 80-90%래요. 그러니까요. 그 대금 치르는 게. 명동에 있는 외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환전을 한다는 것까지 들어보면 이게 진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고 한국도 머지않아 이제 그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더 좀 무서운 얘기 저 해드리면은 그래도 또 어차피 USDT 보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또 우리 원화로 바꾸잖아. 결국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달러로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때 원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미국채 들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원적으로 여기서 되게 무서운 얘기 중 하나가 해외 비자 카드나 여러 카드 회사들이 테더로 연동시켜 가지고 지금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통한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제가 거래소랑 연결해 놓잖아요.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로 보내지 않고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테더로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환율을 계산돼 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누가 원화를 가지고 있겠어요. 원화 가치는 계속 박살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럼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우리나라는 바보냐? 그거 다 막아버려 가지고 다 불법으로 때려버려라.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뭐 트럼프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너네 관세 50%? 잘 보이라 했지. 너네 관세 50%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그렇죠. 뺏겨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전을 시켜야지. 그냥 이 어영부영 이렇게 있다가 통화 주권 날아간다고 봐요. 저는 심각하게 봤을 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빠르게 받아들인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그걸 바탕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산업 자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고립되게 돼버리면 저희 통화 주권도 못 지키고 그런 산업 성장의 그 빛도 못 보고 그냥 진짜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외에 주목할 정책 이슈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어떤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더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클래리티 액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까지 풀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디파이 법까지 풀어서 이제 진짜 그 디파이조차도 그 블록체인에서만 이루어지는 디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규제 안에 들어오고 커질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이 탈중앙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그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제 솔라나나 뭐 XRP나 뭐 이런 이더리움까지 이제 ETF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글로벌 단위의 메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진짜 알트장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트럼프는 어떤 점을 노리고 전략 자산을 알트코인까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제 확실히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친 암호화폐 대통령 노선을 이미 정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만 잘 생각해 보시더라도 사실 USDT나 USDC 같은 게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 USDT가 발행이 되고 그다음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서 저희 지갑 사이에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이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국가 기관들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도권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블록체인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이해가 이제 시작이 될수록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메인넷 체인들이 기초 자산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고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의 메소드 옵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트럼프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또 선거용 발언 멘트도 그렇고 이게 그 한간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야, 저거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겠어. 트럼프 집권에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이미 센 줄도 알았고 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10% 떨어지고 10%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하겠는데 야, 그러면 트럼프 끝나면은 암호화폐 뭐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자님 생각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맞아 망한다. 두 번째 아니다.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은 발전한다.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런 개개인적이나 기관 자체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자산이 들어왔고, 그다음 미국 상장사들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 글로벌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ETF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유하거나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참여자들 자체가 많아질수록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변동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 낮거든요.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뭐 정치인 한 명이 발언하면 뭐 50%가 날아가는 일도 허다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장만 보시더라도 하루에 20%씩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이유도 찾아보시면 반감기가 왔던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에 460개 정도가 매일 신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10년 이상 비트코인이 움직인 적 없는 지갑들의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계산하는 걸 이제 고대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트코인 양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560개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하루에 100개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ETF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나 상장사들이 보유하는 ETF 개수, 그 비트코인의 개수 이런 걸 따져 보시면 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공급 쇼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런 변동성, 그게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이 뭐 정말 막 폭락하고 이런 것 자체는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죠. 매크로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걸 사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 같은 그런 심각한 변동성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정치적 무기로 더 활용을 잘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미국 선거인데 선거에 자금을 대는 곳에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암호화폐 산업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끝나고 다음 대통령 후보도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이제 지금 와서 갑자기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 ETF 그냥 SEC 아래로 넣어버리고 이거 증권해서 그냥 상폐시켜야 된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뽑힐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이제 약간
암호화폐적인 발언이나 이런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퀘스천 마크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임기 내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는 정책을 펼칠 거고 기업들도 많이 살 거고 미국조차도 더 많이 보유할 건데 갑자기 그 미국이 주도한 산업을 이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는 것에도 되게 공감이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제도적 움직임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 그리고 국내에도 이에 따른 영향들을 기업이나 기관들이 받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들이 5월 달에 112개가 있었고 그들이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142개로 늘었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도 10% 이상 늘었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시장 심리에서는 기관들이나 이제 국가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 움직임 하에서는 비트코인은 정말 안전해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디지털 금이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친암호화폐적인 이제 정책들을 밀고 있다 보니까 한 그 법무법인 특히 크립토 법무법인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이제 상장사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대한 그런 문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게 4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미국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이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문이 열린다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쇄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 제도적으로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못 사는 거지. 저도 이제 그 대표님들 만나고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만나면은 비트코인을 되게 사고 싶다고 한 니즈가 되게 강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는 그 은행권에서 그 강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15억을 간다라는 책을 써놨었는데 그 책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런 금융권에서 이제 그 오퍼가 오는데 이전에 한 10번 왔다면은 그런 캐스팅이 지금은 한 10배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고액 자산가들 모아놓고 강연 한번 해주세요. 저희 기업 임원들 모셔가지고 강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보다 지금 문만 열어준다면은 엄청난 자금들이 맞습니다. 한국도 네.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또 아시겠지만은 한국 리테일이 해외에서 무시 못하는 리테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이제 한국 재단들이 한국에만 상장하면은 끝났다 게임라고 할 정도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쵸. 이제 한국에서도 진짜 암호화폐 이제 제도권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다들 준비돼 있거든요. 지금 요이 땅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회계 처리할 때 가상자산 가지고 있으면 전부 공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진짜 주춤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진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크립토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거의 180도 가까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에서 그 법인 계좌를 열 수 있는 것도 지금 거의 이제 확정됐고 실제로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유하는 게 허용되거나 한다면 진짜 이제 한국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 제도권화를 위한 국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2024년 7월 19일부터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들이 생겨났잖아요. 신고제나 자금 세탁법 방지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야가 더 클까요?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제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이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나 그런 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아마 조금 더 많을 텐데 사실 이것도 아직 저는
좀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마켓캡 가보시면 지금 가상자산 시총이 4,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00조 원이면 사실 정말 한없이 작은 양이에요. 근데 업비트나 이제 빗썸에서 저희 한국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거래량을 생각해 보시면 10%가 넘거든요. 한때는 막 50%를 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발의됐던 그런 법안, 쉽게 말해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법 같은 경우는 사실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공시를 해라, 그런 게 골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가상자산 보유했으면 안 되는 건가? 좀 약간 정리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주춤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발의됐던 게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이제 발의했던 건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시각들 자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지티브 법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법이 뭐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는 합법, 근데 써져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런 약간 합법이나 이런 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회색 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성 자산이고 사기에 가깝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올해 발의된 그런 이제 새로 시작한 정부나 이제 발의된 그런 법안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점진적 허용이 진행된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상반기에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만 이제 그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만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할 수 있게 했다. 그다음 2분기 때는 진짜 상장사들이나 이제 회사들이, 기관들이 이게 비트코인이나 그 기타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다 마련이 돼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도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80만 개가 넘고, 이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한 기업 중에 이더리움을 사겠다 얘기만 해도 그냥 주가가 막 몇 배씩 뛰는 게 이제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에게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나 아니면 새로운 포트폴리오 다각화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수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회사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그 마이크로스트레치의 전략을 똑같이 따라 했을 때 맞습니다. 주가가 100배 뛰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한국에서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 플러스 누가 더 마케팅 잘하느냐. 맞습니다. 분명히 너도 나도 메타플래닛이고 이제 나도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야. 우리 회사는 그래.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장사 하나 인수해서 저희 비트코인 사는 회사입니다 하고 비트코인만 무지성으로 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회사 자산도 오르는,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매력적인, 진짜 쉽고 간단한 그런 BM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 주식 팔면은 그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비트코인 홀더들의 특성은 아시겠지만은 안 판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판다 마인드. 이게 주가가 이게 전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홀딩하고 비트코인 홀딩하는 사람이 주식도 들고 있으니까 주식도 홀딩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저한테도 그런 이제 상장사 인수해가지고 온 기업들이 저한테도 찾아오거든요. 네. 혹시 같이 하실 생각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만 해도 한 4-5곳이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이제 뭐 청산가가 6만 달러 선에 형성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제 그 바닷가가 어디 있느냐, 그건 사실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파티를 즐겨라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국내 증권사의 그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이제
발행에 대한 그런 것들 지금 불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아 이것도 진짜 한국이 좀 규제가 우선되는 나라라는 게 참 느껴지는 게 이제 한국 ETF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ETF의 기초자산이 뭘로 지정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아시는 바대로 이제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ETF 허용된 것도 사실 작년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거든요.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자산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자 이런 그러니까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생각보다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꽤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를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과세 문제들도 좀 해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ETF는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가고 그런 이제 과세 같은 경우도 그런 제도 안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도 이제 정부는 원하거든요. 그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ETF가 허용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 국내 가상 자산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100조 원 그리고 이용자가 한 9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11월 기준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그 국내 5대 가상 자산 이제 거래소 통합 기준 투자자 숫자가 1,500만 명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시야로 암호화폐를 보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아직도 소극적인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진짜 가상자산 초기 시기 때 이제 다단계 이런 게 되게 성행하기도 했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17, 18년 때 그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존재를 알렸던 그런 불장의 생활해 보시면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던 이제 박상기님께서 이제 진짜 다 상폐시킬 거다, 거래소 다 없애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사라져버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규제적으로도 안 좋고 여론적으로도 안 좋고 실제로 안 좋은 사건들도 있으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된 점이 많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시장의 활성화에 국내 정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과 시야를 갖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책을 정리하면 이제 혁신은 살리되 룰 베이스로 가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 뭐 네이버페이나 업비트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ICO에 대한 얘기도 차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규제적인 게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에서 ICO 하는 회사들이나 그런 크립토 플레이 하는 게 진짜 전부 다 해외 법인으로 다 나갔어요. 그 진짜 저는 그게 그 산업 성장의 진짜 저해이고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2023년에 크립토를 통해서 막 560조 원의 GDP 증대 효과를 누렸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이 친암호화폐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는 진짜 정말 GDP 성장률이나 그런 이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은 살리되 룰 베이스로 가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밀어줘야 되지 않나, 본격적으로 진짜 키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전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서 그리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어떤 걸 끼칠 것인지. 지금 디지털 자산법 이제 기본법 발의 이후에 진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표를 출원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주가 부양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BM이 상당히 엄청 좋기 때문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BM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시뇨리지라는 게 있는데 화폐를 발행했을 때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얻는 이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걸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근데 사용이 될까라는 것에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도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업비트에서 원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자가 얼마 들어왔다는 그런 걸 받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이자를 안 줘야 될까요? 이미 주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자 안 주겠습니다. 그것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카카오페이 10만 원 넣어 놓으면 1원씩 2원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그럼 이제 이자 안 주나요? 그 이자 또 안 주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도입을 잘 할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하게 되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그런 사용처를 만들고 진짜 그렇게 밀어줘야 그 산업이 성장이 되고 자리를 잡지, 안 그러면 진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테더를 쓰고 서클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USDC, USDT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그리고 이제 뭐 바이비트에서 뭐 그런 곳에서 거래를 할 때 원화로 거래할 수 없고 USDT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은 지금 원화 입금해가지고 업비트에서 잘 거래할 수 있는데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돼? 인 건데 왜 사야 되는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뭐 거래하느냐? 뭐 또 그런 식의 입장은 될 수 있는데 그럼 자국민이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첫 번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페어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게 했으면 다 받아들였을 텐데, 갑자기 있는 KRW를 없애고 갑자기 KRWT 이런 걸 넣는다? 그리고 그걸 쓴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KRWT가 그 한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들도 그런 페어를 지원을 해줘야만이 실제로 그런 온체인이나 이제 크립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렇게 플레이를 해서 도달하기까지가 상당히 진짜 정말 긴 로드맵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플 하나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가 되게 전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똑똑한 분들이 이 써야 되는 이유들을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킹하면 돈 더 줄게요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을 좀 만들면은 당연히 쓸 수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전 잘 모르겠다 아직. 네.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그리고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낫다고 보시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판에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나 메타플래닛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근데 주식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100배씩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가 나을까요? 사실 가격 상승 면만 따진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기업의 그런 주식을 사는 것도 진짜 좋은 플레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은 개인도 언제든지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경제 수단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그렇게 소유하고 관리하는 게 진짜 앞으로 블록체인의 매스 어둠션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앞으로의 역량, 소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고 트레이딩을 좀 업으로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50% 이상 보유하고 나머지 뭐 알트코인 혹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 ETF 상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한국형 기업에 투자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또 리스크 또 해지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의 투자하기랑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 목적도 너무 다르고 그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더 안전하고 이제 디지털 금을 보유하고 이런 이제 장기적 우상향을 하는 그런 자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마인드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면 그 암호화폐 기자라는 게 조금 대중화된 기자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전문 이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다양한 인사이트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혹시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또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투자에 관련돼서도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을 테니 기자님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 이제 저도 이제 해외 유망한 프로젝트나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거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리서치 글을 쓰거나 이제 실제로 이제 기사로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막 어떤 프로젝트에 좋은 기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딱 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딱 샀어요. 근데 한 30% 40% 떨어지면 이제 정신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막 2배, 3배씩 올라가는 상황이 빈번해가지고 아 진짜 투자랑 아는 거는 진짜 다르구나 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약간 주로 비트코인만 주로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투자는 진짜 그 특유의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또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나 이런 얘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요새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일자리 늘어나는 거 2가지 분야는 확실하다. 첫 번째는 AI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정책들이나 이런 거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친암호화폐적이고 블록체인 쪽으로 뭔가 육성되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제 좋은 투자 기회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한번 뭔가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리테일도 강하고 뭔가 유행을 습득하는 데 되게 빠른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되게 널리 잘 보급돼 있잖아요. 유행도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다들 이제 크립토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셔서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